진성그룹의 50층짜리 유리타워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꿰뚫는 얼음창과 같았다. 오후 6시가 가까워지자 27층 마케팅 분석팀의 공기는 미묘하게 이완되었다. 키보드 소리가 잦아들고 직원들은 가방을 챙기며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들 사이에서 한유라는 존재가 없는 유령이었다. 김민서라는 가짜 이름, 두꺼운 뿔테 안경, 질끈 묶은 머리, 그리고 언제나 한두 박자 느린 듯한 어눌한 태도. 그녀는 자신의 천재성을 이 평범함의 갑옷 속에 완벽하게 감추고 있었다. 사무실 한쪽에서 무거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임원용 엘리베이터에서 방금 내린 박태준 전무였다. 그는 진성그룹의 실세 중 한 명이자 한유라의 유일한 목표였다. 매끈한 실크 넥타이와 오만한 미소를 지닌 그는 자신에게 아부하는 부하 직원 몇 명을 대동한 채 복도를 걸었다. 그는 김민서 같은 말단 직원은 시야에 담지도 않았다. 그럴 가치조차 없었다. 유라는 잠시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그가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저 미소, 아버지의 장례식 날, 모든 것을 빼앗아간 자의 여유로운 미소였다. 피가 차갑게 식는 감각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박태준의 모습이 코너 너머로 사라지자 유라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분노는 계획을 망치는 독이다. 그녀는 오직 냉철한 이성만으로 움직여야 했다. 옆자리 동료가 민서 씨, 안 가요? 늦게까지 보고서 작업이라고 물었다. 유라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직 좀 남아서요. 통계 수치가 자꾸 안 맞아서 먼저 들어가세요.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아무도 그녀가 진성그룹의 철통 보안망을 뚫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밤 8시. 27층은 정막에 휩싸였다. 도시의 불빛이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사무실 내부를 기하학적인 빛과 어둠으로 나누었다. 한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어눌한 김민서가 아니었다. 안경을 벗어 책상에 내려놓자 흐릿했던 시야 대신 모든 것이 선명해졌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막 숫돌에 간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가 아닌 시스템 관리실과 가장 가까운 빈 회의실로 향했다. 그녀가 진성그룹에 입사한 것은 3개월 전. 평범한 이력서와 간신히 합격선을 넘은 면접 점수 뒤에는 입사 첫 주에 이미 그룹 내부망의 가장 취약한 보안 프로토콜을 파악해낸 천재적인 분석력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비품 관리용 프린터의 펌웨어 취약점을 이용해 자신만의 백도어를 심어두었다. 그것은 거대한 성벽 아래 개미굴과도 같았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통로였다. 유라는 회의실 단말기에 휴대용 드라이브를 연결했다. 화면에는 평범한 스프레드시트가 떠 있었지만 그녀의 손가락이 특정 키 조합을 누르자 화면이 검게 변하며 수많은 코드 라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즉시 케르베로스라 불리는 진성그룹의 메인 방화벽을 우회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표는 박태준 전무가 관리하는 해외 프로젝트 자금 내역이었다. 그곳에 그가 가족을 파멸시키며 빼돌린 비자금이 숨겨져 있을 터였다. 데이터의 바닷속에서 그녀는 흔적을 찾았다. 암호화된 파일명,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 유령 회사로 보이는 수많은 거래처, 그리고 마침내 프로젝트 블루 로터스, 프로젝트 블루 로투스라는 코드명을 발견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이것이었다. 직감이, 그리고 데이터가 소리치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해당 파일들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며 데이터를 자신의 은닉된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전송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일주일 전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전 부서가 참석한 분기별 실적 보고 회의. 박태준이 거대한 스크린 앞에서 과장된 성과를 발표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넘쳤고 이사진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보였다. 그때 맨 뒷줄 구석에 앉아있던 김민서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모든 시선이 그 이질적인 행동에 집중되었다. 박태주는 발표의 흐름이 끊긴 것에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뭔가 김민서 씨. 그는 이름표를 보고 겨우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유라는 일부러 목소리를 살짝 떨며 일어섰다. 전무님, 죄송합니다만. 사 세그먼트의 고객 유지율 데이터가 다음 분기 성장률 예측치와 약 0.8% 정도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계산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녀의 말은 겸손했지만 그 내용은 핵심을 찌르는 것이었다. 박태준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0.8%는 사소한 숫자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가 부풀린 실적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오류였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그녀의 말을 잘랐다. 아, 그건 사소한 통계적 오차 범위일 뿐이요. 김민서 씨는 아직 전체 그림을 보는 눈이 부족한 것 같군. 앉으시오. 모욕적인 말이었지만 유라는 순순히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다른 시선을 느꼈다. 상석에 앉아있던 한 남자, 진성그룹의 총수, 강지훈 대표였다. 그는 회의 내내 얼음 조각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박태준의 발표에도 이사진의 아첨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던 그였다. 그가 유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깊고 차가웠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마치 현미경으로 표본을 관찰하듯 그녀의 본질을 꿰뚫어 보려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이었다. 유라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강지훈, 그는 박태준보다 더 위험한 존재일 수 있었다. 다시 현재 회의실, 블루로터스의 데이터 전송률이 90%를 넘어섰다. 유라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로그 파일을 감시했다. 그때였다. 모니터 구석에 그녀가 설치해둔 미세한 경고 스크립트가 깜박였다. 숫자가 아니었다. 시스템 전체의 응답 속도가 0.03초 지연되었다. 일반 사용자는 절대 알아챌 수 없는 변화. 하지만 유라에게는 비상벨과도 같았다. 누군가 그녀의 접근을 눈치챘다. 자동화된 방어 시스템이 아니었다. 지능을 가진 존재, 즉 사냥꾼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유라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에서 폭풍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즉시 슬라라는 이름의 디코이 프로그램을 작동시켰다. 이 프로그램은 네트워크 운영센터, NOC에 수천 개의 가짜 경고를 동시에 터뜨리도록 설계되었다. 마치 외부에서 동시다발적인 DDoS 공격이 들어오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었다. 보안팀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린 틈을 타야 했다. 외부 침입, 3번 게이트 방화벽 부하, 네트워크 운영센터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다. 보안팀이 허둥지둥 가짜 공격을 방어하는 사이 유라는 남은 데이터 전송에 집중했다. 하지만 사냥꾼은 집요했다. 그녀는 디도스 공격의 소란 속에서도 유라의 데이터 흐름을 정확히 추적해냈다. 유라가 사용하던 포트들이 하나씩 강제로 닫히기 시작했다. 숨이 막혔다. 이제는 속도 싸움이었다. 전송 완료 100%. 하지만 사냥꾼 역시 그녀의 가상 머신을 특정하고 접근을 차단했다. 화면에 붉은색 글씨로 ACCESS, 데니이드, 접근 거부가 떠올랐다. 그녀는 덫에 걸린 셈이었다. 이제 흔적을 지우고 빠져나갈 시간은 없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녀는 자신이 사용했던 백도어, 즉 프린터 펌웨어의 취약점 노드 자체를 파괴하기로 결정했다. 유라는 과부하 코드를 실행시켰다.
그녀가 침입했던 네트워크 노드가 물리적으로 타버리도록 만드는 극단적인 조치였다. 자신이 들어왔던 문을 불태워버리는 것. 그녀의 유일한 통로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블루로터스를 가져갔다는 증거 또한 파괴되는 순간이었다. 모든 것은 방금 전의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 탓으로 돌아갈 터였다. 치직 소리와 함께 회의실의 조명이 깜박거렸다. 그리고 27층 전체의 조명이 환하게 켜졌다. 복도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보안팀장과 경비 2명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자신의 망가진 스프레드시트 파일을 바라보고 있는 김민서를 발견했다. 그녀는 안경을 고쳤으며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시스템이 제 보고서 파일이 다 깨졌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기 직전이었다. 보안팀장은 이마를 짚으며 신경질적으로 중얼거렸다. 빌어먹을 디도스 공격 때문에 서버 일부가 손상됐군. 27층 전체 네트워크가 불안정해. 당신 아직 퇴근 안 하고 뭐 했어? 유라는 어깨를 움츠리며 말했다. 보고서 마감 때문에 팀장은 그녀를 더 상대할 시간도 없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됐고, 오늘은 이만 퇴근해. 여긴 우리가 통제해야 하니까. 유라는 넵, 하고 다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챙겼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를 애써 감추며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차가운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동안 그녀의 손은 주머니 속의 작은 USB 드라이브를 꽉 쥐고 있었다. 블루로터스의 데이터는 그 안에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야 유라는 벽에 등을 기댔다. 심장이 귀에서 울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대가가 컸다. 유일한 백도어를 잃었다. 그리고 그 사냥꾼, 진성의 보안팀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존재였다. 그건 혹시 유라의 뇌리에 차가운 얼음 조각 같던 강지훈의 눈빛이 다시 떠올랐다. 그녀는 적의 심장부에서 겨우 첫 번째 피를 손에 넣었지만 동시에 거대한 맹수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말았다. 펜트하우스 오피스의 거대한 통유리 창은 도시의 밤을 발 아래 깔아뭉갰다. 강지훈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얇은 태블릿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27층에서 발생한 네트워크 과부하 사고에 대한 최종 보고서가 떠 있었다. 외부 디도스 공격, 서버 일부 손상, 보안팀의 무능하고 게으른 결론이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지도 않은 채 닫기 버튼을 눌렀다. 그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 사냥꾼은 보안팀이 아니었다. 바로 그 자신, 정확히는 그가 직접 관리하는 J6라는 이름의 비공식 최정예 사이버 보안팀이었다. 김민서라는 이름의 말단 직원이 백도어를 통해 프로젝트 블루로터스에 접근했을 때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디코이 프로그램을 터뜨리고 스스로의 접근 경로를 불태우며 빠져나가는 과정까지도 그는 그녀를 그 자리에서 잡을 수도 있었다. 아니, 10초 안에 그녀의 단말기를 물리적으로 잠가버리고 보안팀을 투입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흥미로웠기 때문이다. 쥐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쥐가 고양이의 식량 창고를 통째로 털어간 셈이다. 그것도 하필이면 자신이 가장 혐오하는 박태준 전무의 식량 창고를. 강지훈은 박태준을 뱀처럼 여겼다. 회사의 근간을 조용히 좀먹는 암세포였다. 그는 박태준을 도려낼 명분과 칼날이 필요했지만 박태준은 너무나 교활해서 꼬리를 잡히지 않았다. 그런데 정체불명의 쥐 한 마리가 나타나 스스로 그 뱀의 굴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쥐를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다. 강지훈은 비서실장에게
김민서의 신상 정보를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서류는 깨끗했다. 3개월 전 입사, 평범한 지방대학 졸업, 특이사항 없음. 이력서 사진 속의 그녀는 촌스러운 뿔테, 안경을 쓴 채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분기보고 회의에서 0.8%의 치명적인 오류를 지적했던 그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어젯밤의 대담한 침투, 두 개의 이미지가 치명적인 부조화를 이루었다. 그는 JCC에 그녀의 신원 조회를 맡겼다. 3시간 만에 돌아온 결과는 그의 예상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김민서 26세 여성 2년 전 춘천에서의 교통사고로 사망. 현재 진성그룹이 17층 마케팅 분석팀에 근무하는 김민서는 유령이었다. 완벽하게 위조된 신분. 그녀는 대체 누구이며 왜 박태준을 노리는가? 그때 강지훈의 뇌리에 최근 사내에 돌던 가십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그 자신에 대한 소문이었다. 강지훈 대표에게 사실 숨겨진 이복 여동생이 있다는 것. 선대 회장이 바람을 피워 낳은 딸이 있는데 너무나 불쌍하게 자라서 대표가 몰래 그룹에 들여보내 돌봐주고 있다는 삼류 드라마 같은 이야기였다. 그는 그저 근거 없는 험담이라 치부하고 무시했었다. 그 소문의 근원지를 추적하자 놀랍게도 27층 마케팅팀이 나왔다. 정확히는 김민서가 입사한 시점과 기묘하게 일치했다. 강지훈은 퍼즐 조각을 맞췄다. 그녀가 의도적으로 흘린 연막, 어설픈 김민서라는 신분보다 CEO의 불쌍한 여동생이라는 방패가 더 유용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 방패 뒤에 숨어 박태준의 심장을 노리는 암살자. 강지훈의 입가에 처음으로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재미있군. 그는 이 영리한 쥐를 자신의 소나기에 넣기로 결심했다. 박태준을 잡기 위해 그녀를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녀의 목줄을 확실히 쥐어야만 했다. 그는 제이섹스를 시켜 박태준의 또 다른 비자금 루트처럼 보이는 가짜 데이터를 만들었다. 프로젝트 하데스, 프로젝트 에이디스. 이것은 블루로터스보다 훨씬 더 깊숙한 곳에, 훨씬 더 교묘하게 숨겨진 것처럼 위장되었다. 강지훈은 이 미끼를 던질 방법을 알고 있었다. 김민서가 지난번 백도어를 만들 때 사용했던 프린터 펌웨어. 그녀는 노드를 불태웠다고 생각했지만 제이식은 그보다 한 수 위였다. 노드는 파괴되지 않았다. 단지 그녀의 접근만을 차단하고 제이세키의 감시용 루트로 전환되었을 뿐이다. 그는 하데스로 가는 힌트를 오직 그녀만이 알아볼 수 있는 코드 조각으로 변환하여 그 죽은 노드에 로그 캐시에 심어두었다. 한편 한유라는 블루로터스의 데이터를 분석하며 며칠을 보냈다. 박태준의 횡령 증거는 확보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다. 금액은 막대했지만 그는 분명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 단순한 회계 실수나 투자 실패로 위장할 터였다. 그가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명확하게 보였다. 그녀는 초조해졌다. 유일한 백도원은 사라졌고 그녀는 다시 적의 성 안에서 장님이 된 기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일상적인 마케팅 업무 데이터를 검색하던 중 우연을 가장한 오류 로그를 발견했다. 시스템 충돌로 인해 발생한 임시 파일 덤프. 대부분은 의미 없는 깨진 코드였지만 그녀의 눈은 그 속에서 익숙한 알고리즘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녀가 직접 만들었던 그리고 스스로 파괴했던 백도어의 잔재였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사냥꾼이 놓친 흔적일까? 아니면 함정일까? 그녀는 망설였다. 하지만 박태준을 향한 복수심이 이성을 눌렀다. 그녀는 그 로그가 가리키는 삭제된 임시 서버의 캐시 파일을 복원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암호화된 메모 조각을 발견했다. 하데스, PTJ, 싱가포르 페이퍼 컴퍼니.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박태준, PTJ.
이것은 새로운 단서였다. 그녀는 지난번에 사냥꾼을 떠올리며 몇 번이고 망설였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달콤한 미끼였다. 박태준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 그녀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다. 이것이 함정이라 할지라도 그 끝에 박태준의 파멸이 있다면 기꺼이 뛰어들 각오가 되어 있었다. 유라는 이번에는 더욱 신중을 기했다. 그녀는 퇴근 시간을 한참 넘긴 새벽 2시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다시 한번 김민서의 가면을 벗었다. 안경을 벗고 머리를 풀어헤친 그녀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빛났다. 그녀는 제이스키 의도적으로 남겨둔 그러나 지극히 정교하게 위장된 취약점을 파고들었다. 하데스의 파일 구조가 눈앞에 나타났다. 블루로터스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노골적인 비자금의 흔적들이었다. 유라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박태준이 이렇게까지 대담할 줄은 몰랐다. 그녀가 첫 번째 파일을 클릭하고 자신의 암호화된 USB 드라이브로 다운로드를 시도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찰칵. 사무실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켜졌다. 수십 개의 형광등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환하게 비췄다. 유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모니터 화면이 검게 변하더니 중앙에 붉은색 글씨로 단 하나의 단어가 떠올랐다. CAUGHT, 잡혔다. 그녀가 반사적으로 USB를 뽑아 파괴하려 할 때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럴 필요 없어, 김민서 씨. 아니, 이름 모를 유령 씨. 강지훈이었다. 그는 27층의 가장 구석진, 빛이 들지 않는 임원 휴게실의 어둠 속에서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그림자가 유라를 덮쳤다. 유라는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필사적으로 평정심을 가장했다. 그녀는 1초 만에 수백 가지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굴렸다. 그리고 그녀가 준비했던 마지막 카드. CEO의 여동생이라는 방패를 꺼내들 순간임을 직감했다. 대표님, 어쩐 일로? 저는 그저. 그녀는 목소리를 떨며 당황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냈다. 완벽한 연기였다. 박 전무님이 이상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저 대표님을 돕고 싶어서. 사실은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가 남긴 유품이라며 준비해둔 강지훈의 아버지와 젊은 시절에 자기 어머니가 함께 찍힌 위조된 사진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강지훈이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는 유라의 책상 앞까지 다가왔다. 그는 하데스라는 글자가 떠있는 모니터를 잠시 바라본 후 시선을 돌려 유라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유라의 턱을 가볍게 들어올려 자신과 강제로 눈을 맞추게 했다. 그의 눈은 분노도 놀람도 아닌 심연과 같은 무감정이었다. 연기는 그만하지. 그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아버지는 단 한 명의 사생아도 만들지 않았어. 그런 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 분이었지. 그의 시선이 그녀의 영혼을 꿰뚫는 듯했다. 난 여동생 따위 없어. 넌 누구지? 사무실의 공기는 유리처럼 차갑고 팽팽하게 얼어붙었다. 강지훈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처럼 울렸다. 난 여동생 따위 없어. 넌 누구지? 한유라의 모든 연기, 모든 방어막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가 마지막 보루로 여겼던 동정심이라는 카드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남자가 어떤 종류의 인간인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감정이 아니라 오직 사실과 논리만으로 움직이는 포식자였다. 유라는 천천히 손에서 힘을 풀었다. 어설픈 변명이나 거짓말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그녀는 천천히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김민서의 어수룩함이 씻겨 내려가고 본래의 한유라가 드러났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대신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함과 지독한 증오가 그 자리를 채웠다.
그녀는 강지훈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한유라, 제 이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무언가가 밝혀 있었다. 그리고 박태준 전무는 제 아버지를 죽인 원수입니다. 정적이 흘렀다. 강지훈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는 이미 그녀의 입에서 나올 이야기가 평범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유라는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로봇처럼 감정 없이 사실을 나열했다. 5년 전 아버지는 유진테크라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셨습니다. 반도체 핵심 부품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죠. 박태준은 당시 MA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접근해 진성그룹과의 합병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기술만 빼돌린 뒤 교묘한 자금 압박과 법적 함정을 이용해 회사를 부도 처리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골랐다. 그날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집안 곳곳에 붙어 있던 붉은색 차압딱지, 절망에 무너져 내리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명예, 평생을 바친 회사, 그리고 희망을. 아버지는 유서를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박태준이 승진 축하 파티를 하던 바로 그날 밤에요. 저는 봤습니다. 박태준이 아버지의 특허를 어떻게 자신의 공적인 양 포장했는지, 그 피 묻은 돈으로 어떻게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갔는지 전부.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모든 서류는 합법적인 절차를 따랐고 아버지는 그저 무능한 경영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유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오히려 그녀를 냉정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진성그룹에 들어왔습니다. 죽은 사람의 신분을 훔쳐서 이 괴물의 심장부로 박태준을 내 손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블루로터스는 그 시작이었고 하데스는 당신이 파놓은 함정이었겠죠. 그녀는 태블릿을 가리키며 쓴 웃음을 지었다. 모든 것을 고백한 그녀는 탈진한 듯 눈을 감았다. 이제 남은 것은 그의 처분뿐이었다. 경찰에 넘겨지든 이 자리에서 해고당하든 상관없었다. 강지훈은 말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에서 감상적인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그는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한유라, 유진테크. 그는 그 사건을 기억했다. 당시 진성의 법무팀이 깔끔하게 처리했던 수많은 MA 건 중 하나였다. 박태준의 방식은 언제나 그랬다. 합법의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상대를 파멸시키고 그 찌꺼기를 삼킨다. 그는 이미 박태준이 회사의 암적인 존재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박태준은 단순한 임원이 아니었다. 그는 이사회와 정치권에까지 깊숙이 연주를 대고 있는 거대한 세력이었다.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진성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다. 강지훈에게는 그를 단번에 제거할 명분과 증거가 필요했다. 박태준의 꼬리가 아니라 그의 목을 자를 수 있는 칼이 필요했다. 그리고 지금 그 칼이 제 발로 걸어들어와 자신의 목을 내밀고 있었다. 한유라. 그녀는 단순한 복수심에 불타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성의 철통 보안망을 유령처럼 뚫고 들어온 천재적인 해커이자 분석가였다. 그녀는 박태준을 향한 명확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강지훈은 자신이 찾던 완벽한 무기를 발견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얼음장 같았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널 경찰에 넘길 수도 있어. 신분 도용, 불법 침입, 기업 기밀 유출 미수, 최소 10년은 썩게 되겠지. 그는 유라에게 다가섰다. 유라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위압감에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난 그러지 않을 생각이야.
그는 그녀의 책상 모서리에 가볍게 걸터 앉으며 말을 이었다. 넌 박태준에게 잡히기 전에 내게 먼저 잡혔어. 그 말은 네 소유권은 이제 나에게 있다는 뜻이지. 그는 소유권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발음했다. 난 널 놓지 않을 거다, 한유라. 유라의 눈이 혼란으로 흔들렸다. 무슨 뜻입니까? 강지훈은 그녀의 턱을 다시 한번 들어 올려 눈을 맞췄다. 복수? 그런 아마추어 같은 감정 노름으로 박태준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나? 넌 고작 그의 발목 하나 잡았을 뿐이야. 네가 블루로터스 데이터를 터뜨리는 순간 넌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거다. 박태준은 그런 놈이니까. 그의 말이 맞았다. 유라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강지우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내가 기회를 주지, 네 복수를 완성할 기회. 하지만 내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마치 거대한 체스판의 말을 옮기려는 체스 마스터처럼. 넌 더 이상 유령 김민서가 아니야. 넌 이제부터 내 눈과 귀, 그리고 내 칼이 된다. 난 내게 박태준에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과 방패를 줄 거다. 넌 그놈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물어와야 해. 내 사적인 복수심은 버려. 오직 내 명령에 따라서만 움직여. 박태준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다시는 제기할 수 없도록 매장시킬 증거를. 이것은 제안이 아니었다. 명령이었다. 유라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가 거부하는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갈 터였다. 하지만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그에게 저당 잡히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강지훈이라는 더 거대한 괴물의 소나기 안에서 박태준이라는 괴물을 사냥해야 했다. 내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하죠? 당신도 박태준과 한패일 수 있지 않습니까? 유라가 마지막 남은 저항심으로 물었다. 강지우는 코웃음을 쳤다. 믿으라고 한 적 없어. 이건 거래니까. 난 내 집을 더럽히는 뱀을 치우고 싶고, 넌 그 뱀에게 물려 죽은 아비의 복수를 하고 싶지. 목적이 같을 뿐이야. 그는 태블릿을 유라에게 던졌다. 화면에는 프로젝트 하데스의 가짜 데이터가 사라지고 대신 진성그룹의 내부 감사팀조차 접근할 수 없는 최고 등급의 보안 서버 접속 코드가 떠 있었다. 이건 내 직속 라인이다. 제이색, 넌 이제부터 그들의 보호를 받게 될 거다. 동시에 그들의 감시도.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받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절망적인 상황을 실감케 했다. 그녀는 강지훈의 눈을 바라보았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칼이 되겠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거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 앞의 남자는 악마보다 더 차갑고 위험해 보였다. 강지훈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내일부터 넌 김민서가 아니라 전략기획실 소속 환유라 비서로 발령될 거다. 유라가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전략기획실이라고요? 그건 박 전무가 총괄하는. 그래, 뱀을 잡으려면 뱀굴로 들어가야지. 내가 널 그놈의 바로 옆자리에 앉혀주겠다. 그는 사무실을 나가기 위해 몸을 돌렸다. 아, 그리고 그가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내 눈앞에서 두 번 다시 그 불쌍한 여동생 따위의 연기는 하지 마. 역겨우니까. 차가운 말이 복도에 울려 퍼지고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한유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잡혔다. 하지만 동시에 진짜 전쟁을 시작할 기회를 얻었다. 그녀는 자신이 더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걸어 들어왔음을 직감했다. 다음 날 아침 진성그룹이 17층 마케팅 분석팀은 술렁였다. 김민서라는 이름에 존재감 없던 말단 사원이 하루아침에 그룹의 핵심 부서인 전략기획실,
그것도 박태준 전무의 직속 비서로 발령이 났다는 공지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수군거렸다. 말도 안 돼. 걔가 박 전무 라인을 탔다고? 혹시 소문이 진짜였나? 정말 회장님 숨겨진 여동생? 그들의 혼란은 김민서가, 아니 한유라가 사무실에 나타났을 때 절정에 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뿔테 안경을 쓰지 않았다. 질끈 묶었던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단정한 단발이 되어 있었고, 어수룩한 스웨터 대신 몸에 꼭 맞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안경 뒤에 가려져 있던 그녀의 눈매는 날카롭고 지적이었으며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유라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경악과 호기심, 어린 시선들을 무시한 채 자신의 짐을 챙겼다. 그녀의 사물함은 거의 비어 있었다. 김민서는 애초에 이 세상에 깊게 뿌리내린 적이 없었다. 그녀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48층 전략기획실로 향하는 동안 그녀는 강지훈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넌 이제 내 칼이다. 뱀굴로 들어가라. 48층의 공기는 27층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곳은 권력의 중심부였다. 모든 것이 최고급 자재로 마감되어 있었고 사람들의 움직임에는 긴장감과 엘리트 의식이 배어 있었다. 유라는 박태준 전무의 집무실 앞 비서 데스크로 안내받았다. 거대한 마호가니 문이 그녀와 그녀의 원수를 가로막고 있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박태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박태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어젯밤 인사팀으로부터 김민서라는 직원을 CEO 직권으로 자신의 비서실에 발령낸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는 즉시 항의했지만 돌아온 것은 대표님의 뜻이라는 차가운 대답뿐이었다. 그는 분기보고 회의에서 자신에게 0.8%의 오차를 지적했던 그 당돌하지만 어수룩해 보였던 여직원을 기억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여자는 그날의 김민서가 아니었다. 한유라입니다. 오늘부터 전무님을 보좌하게 되었습니다. 유라는 완벽한 비즈니스 미소와 함께 고개를 숙였다. 박태준은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강지훈, 그 얼음장 같은 젊은 총수가 무슨 꿍꿍이로 이런 애송이를, 그것도 자신의 심장부에 심어놓은 것일까? 스파이인가? 아니면 정말로 그 저속한 여동생 소문이 사실이라 자신의 밑에 두고 감시하려는 것인가? 그래, 한유라 씨. 박태준은 의자에 등을 기대며 비웃음을 흘렸다. 대표님께서 자네를 특별히 추천하셨다더군. 내가 자네 같은 인재를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는 그녀를 시험해 보기로 했다. 그는 책상 위에 있던 두꺼운 보고서철을 그녀에게 던지듯 밀었다. 오후 3시까지 이 투자 보고서의 문제점과 리스크를 A사 한 장으로 요약해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짓이었다. 보고서는 수백 페이지에 달했고 복잡한 파생 상품과 해외 법인들의 지분 구조로 얽혀 있었다. 신입 비서가, 그것도 마케팅팀 출신이 몇 시간 만에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 박태준은 그녀가 울상을 짓거나 변명을 늘어놓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유라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알겠습니다, 전무님. 3시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유라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보고서를 펼쳤다. 그리고 동시에 강지훈이 지급한 제이색 전용 보안 단말기를 켰다. 그녀의 눈이 페이지 위를 스캔하는 동안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다. 그녀는 단순히 보고서를 읽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보고서가 박태준의 비자금 루트 중 하나인 프로젝트 켄타우로스와 연결되어 있음을 즉시 간파했다. 그녀는 박태준이 자신을 시험하는 동시에 자신의 덫대 스스로 발을 들인 것임을 깨달았다. 오후 2시 50분,
유라는 박태준의 집무실 문을 노크했다. 박태준은 놀란 표정이었다. 유라는 단 한 장의 요약본을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보고서 요약입니다. 박태준은 반신반의하며 종이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커졌다. 요약본은 완벽했다. 그녀는 복잡한 금융공학 용어를 배제하고 이 투자가 사실상 특정 해외 법인의 자금을 몰아주기 위한 위장임을 정확히 짚어냈다. 심지어 그가 숨겨두었던 법적 리스크까지 명시되어 있었다. 이걸 네가 혼자 했다고? 박태준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가득했다. 유라는 미리 준비한 대답을 꺼냈다. 마케팅팀에 있을 때 데이터를 분석하며 금융 흐름에 대해 혼자 공부했었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김민서 시절의 어수룩한 미소를 살짝 지어 보였다. 박태준은 그녀를 의심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쓸만한 장기말을 얻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유라는 제이색을 통해 강지훈에게 보고했다. 박태준이 저를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신뢰를 얻기 위한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강지훈의 차가운 음성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신뢰는 시작일 뿐이다. 네가 할 일은 그의 신뢰를 얻는 동시에 그를 고립시키는 거야. 그의 팔다리를 하나씩 잘라내. 그때부터 유라의 이중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낮에는 박태준의 완벽한 비서였다. 그녀는 그의 일정, 그의 습관, 심지어 그가 마시는 커피의 농도까지 파악했다. 박태준은 점점 더 그녀에게 의존하기 시작했다. 그는 유라가 자신의 손발처럼 움직여주는 편리함에 중독되어 갔다. 그의 경계심은 유능함이라는 만족감 뒤로 서서히 물러났다. 하지만 밤이 되면 유라는 강지훈의 칼이 되었다. 그녀는 낮에 박태준의 손을 거쳐간 모든 서류와 통화 내역을 제이섹시의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다. 그리고 강지훈의 지시에 따라 교묘한 심리전을 시작했다. 첫 번째 목표는 박태준의 오른팔인 김이사였다. 유라는 박태준이 김이사에게 보내는 내부 보고서의 데이터 하나를 의도적으로 수정했다. 아주 사소한 숫자였지만 그것은 김이사가 진행하던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과장되게 보이도록 만들었다. 며칠 후 이사회의에서 그 숫자가 잘못되었음이 밝혀졌고 박태준은 강지훈을 포함한 모든 임원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 박태준은 김 이사를 불러 맹렬하게 질책했다. 둘 사이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두 번째는 박태준의 자금줄 중 하나인 저축은행의 로비스트였다. 유라는 박태준의 일정표를 조작해 로비스트와의 비밀 약속을 실수로 다른 경쟁사 임원과의 약속과 겹치게 만들었다. 로비스트는 박태준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경로했고 자금 지원은 일시적으로 보류되었다. 박태준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차질에 신경질적으로 변해갔다. 유라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죽인 원수에게 매일 아침 미소로 인사하고 그의 성공을 위해 완벽하게 일해야 했다. 그의 오만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의 손을 거친 서류를 만질 때마다 속에서 증오가 들끓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철저히 억눌렀다. 그녀의 감정은 강지훈의 명령 아래 봉인되어 있었다. 압박감은 숨을 조여왔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박태준의 해외 계좌 흐름을 추적하던 중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아버의 회사 유진테크의 특허가 매각된 자금이 흘러들어간 싱가포르의 유령 회사였다.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에 손이 떨렸다. 그녀는 당장 이 증거를 세상에 터뜨리고 싶었다. 그때 제이세스의 모니터에 강지훈의 메시지가 떠올랐다. 감정은 독이다. 아직 때가 아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 몸통을 가져와. 그는 마치 그녀의 마음을 읽고 있는 것 같았다. 유라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완벽한 파멸을 위해 움직여야 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박태준이 밤늦게 사무실에 두고 온 서류를 가지러 예고 없이 돌아왔다. 유라는 막 그의 개인 서버에 접속해 암호화된 파일을 해독하던 중이었다. 그녀의 모니터에는 박태준의 온갖 불법 거래 내역이 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48층에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았다. 제이섹시의 패닉 버튼을 눌렀다. 0.5초 만에 그녀의 모니터는 평범한 재무 보고서 화면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즉시 재킷을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무실 문이 열리고 박태준이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막 퇴근하려던 비서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전무님, 아직 퇴근 안 하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놀란 듯 했지만 안정되어 있었다. 박태준은 그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한 비서, 늦게까지 뭐 했지? 유라는 책상 위에 재무 보고서를 가리켰다. 내일 아침 보고 드릴 분기 실적 예상치입니다. 수정할 부분이 보여서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태준은 그녀를 빤히 쳐다봤다. 그녀는 너무 완벽했다. 너무 유능했고 너무 차분했다. 그는 그녀가 강지훈의 스파이라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물증이 없었다. 그는 손을 내저었다. 그래, 수고했어. 들어가 봐. 유라가 사무실을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박태준은 결심했다. 저 여자의 충성심을 확실하게 시험해 볼 덫을 놓아야겠다고. 박태준은 자신이 서서히 고립되고 있음을 느꼈다. 강지훈이 쳐놓은 그물은 보이지 않았지만 숨쉴 공간을 확실하게 좁혀오고 있었다. 김 이사는 사소한 실수를 빌미로 한직으로 밀려났고 저축은행 로비스트는 세무조사라는 철퇴를 막고 자취를 감췄다. 자신을 향한 충성심으로 뭉쳤던 이너서클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갔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혹은 그 근처에는 항상 한유라가 있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지만 그녀가 만지고 지나간 자리마다 균열이 생겼다. 그의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었다. 저 여자는 단순한 스파이가 아니었다. 강지훈이 자신을 겨누기 위해 특수하게 연마한 칼날이었다. 그는 그녀의 완벽한 일 처리가, 그녀의 흠잡을 데 없는 태도가 역겨웠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커피에 독을 타지 않는다는 것만 빼고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다. 그는 이 교활한 칼날을 부러뜨리고 동시에 그 칼의 주인인 강지훈에게 치명상을 입힐 함정을 파기로 결심했다. 기회는 베리디안 테크, 메리디언 테피, 인수건으로 찾아왔다. 베리디안은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유망 기업으로 진성그룹의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매우 중요한 MA였다. 이 거래는 박태준이 그룹 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할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다. 그는 이 거래의 가장 민감한 협상 데이터를 미끼로 사용하기로 했다. 박태준은 한유라를 불렀다. 한 비서, 이번 베리디안 인수건은 극비사항일세, 자네의 분석력이 필요해. 그는 그녀에게 협상 전략이 담긴 핵심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그가 열어준 데이터는 조작된 버전이었다. 진성그룹의 실제 인수 제한가보다 10% 낮은 가격, 그리고 핵심 기술 이전 조건이 누락된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정보였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쟁사, 특히 태양전자의 예상 대응 전략을 분석해주게. 이 정보는 자네와 나, 그리고 대표님만 아는 걸세. 박태준은 인자한 상사의 가면을 쓰고 말했다. 유라는 즉시 이것이 함정임을 직감했다. 강지훈과 제이시스는 이미 그녀에게 베리디안 건에 대해 경고한 바 있었다. 박태준이 미끼를 던질 것이다. 물되 삼키지는 마라.
유라는 그의 지시에 순응하는 척하며 조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완벽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 시각 박태주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은밀하게 움직였다. 그는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차명회선을 통해 베리디안의 진짜 협상 정보를 태양전자의 고위 임원에게 흘렸다. 돈이 오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태양전자가 진성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베리디안에 접근하게 만들고 그 정보 유출의 범인으로 한유라를 지목하는 것이었다. 그는 유라의 단말기에서 조작된 데이터에 접근한 로그를 확보해 두었고 그것이 태양전자로 흘러들어간 것처럼 꾸밀 모든 디지털 증거를 위조했다. 일주일 후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박태주는 비통한 표정으로 단상에 섰다. 여러분, 참담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우리가 극비리에 추진하던 베리디안 인수건이 경쟁사의 방해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태양전자가 어제 우리의 최종 제안가보다 정확히 1% 높은 금액과 더 나은 기술 이전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내부 정보 유출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이사진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강지훈은 여전히 얼음처럼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박태주는 기다렸다는 듯 스크린에 자신이 조작한 증거를 띄웠다. 보안팀과 자체 조사한 결과 유출된 정보는 제가 MA 전략 수립을 위해 별도로 관리하던 데이터였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에 접근한 사람은 단 2명. 그리고 그의 손가락이 회의실 구석에 비서 자격으로 배석해 있던 한유라를 향했다. 모든 시선이 유라에게 꽂혔다. 한유라 비서, 자네가 접근했던 협상 데이터가 태양전자로 넘어간 로그를 확보했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보시지. 박태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유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보였다. 그녀는 사색이 된 얼굴로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강지훈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사들은 분노했다. 스파이였군. 당장 저 여자를 해고하고 경찰에 넘겨. 유라는 완벽하게 궁지에 몰렸다. 그녀는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었지만 박태준이 제시한 디지털 증거는 너무나도 정교했다. 그녀가 지금 제이색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은 자살행위였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박태준은 승리를 예감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강지훈을 향해 말했다. 대표님, 유감스럽지만 대표님께서 총애하시던 직원이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즉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박전무,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강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 증거, 조작된 것 같군. 박태준의 미소가 굳었다. 네. 대표님, 그게 무슨... 강지훈은 손짓했다. 회의실 뒷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제이색 요원 2명이 IT 지원팀인 척 들어왔다. 그들은 즉시 메인 스크린의 제어권을 넘겨받았다. 스크린에는 박태준이 제시했던 로그 파일이 사라지고 대신 복잡한 네트워크 흐름도가 나타났다. JCC의 분석 결과다. 강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이 사진은 JSEC이라는 생소한 이름에 의아해했지만 곧이어 스크린에 나타난 내용에 경악했다. 흐름도는 태양전자로 정보가 유출된 진짜 경로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것은 한유라의 단말기가 아니었다. 시작점은 박태준의 집무실에 있는 개인 서버였다. 데이터는 싱가포르의 한 유령 서버를 거쳐 교묘하게 IP를 세탁한 뒤 태양전자의 임원에게 전달되었다. 박태준이 스스로 정보를 유출한 것이었다. 박전무.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은 분노를 넘어 경멸로 빛나고 있었다. 자네가 왜 그랬는지 설명해 보겠나?
박태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제이세키라는 존재를 몰랐다. 자신이 설치한 백도어가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강지우는 대신 대답해 주었다. 아마도 내 사람을 쳐내고 동시에 태양전자와 뒷거래를 통해 MA를 고의로 실패시켜 주가를 조작하려 했겠지. 실패한 MA의 책임을 한 비서에게 떠넘기고 자네는 태양전자로부터 막대한 뒷돈을 챙길 생각이었나? 이사들의 입에서 경악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박태준은 무너졌다. 함정은 완벽했지만 사냥감이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냥꾼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 강지우는 박태준을 쳐다보며 선언했다. 박태준 전무, 자네는 오늘부로 베리디안 인수 프로젝트에서 손떼. 이사회는 자네의 독단적인 정보 유출 및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즉시 특별 감사에 착수할 걸세. 그는 박태준을 해고하지 않았다. 아직 유라가 캐내야 할 몸통이 남아 있었다. 대신 그는 박태준의 가장 큰 무기였던 베리디안 프로젝트를 빼앗았다. 그리고 그는 회의실에 모인 모든 이사들 앞에서 유라를 돌아보며 말했다. 한유라 비서. 오늘부터 자네가 베리디안 MA 대응팀을 맡도록 하게. 태양전자의 방해를 뚫고 반드시 이 계약을 성사시켜. 그것은 선언이었다. 강지우는 박태준의 함정을 역이용해 그의 권력을 빼앗고 동시에 한유라가 자신의 사람임을 공표했다. 그녀를 보호한 것을 넘어 그녀의 손에 더 큰 칼을 쥐어준 것이었다. 박태준은 의자에 주저앉은 채 자신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한유라를 증오에 찬 눈으로 노려보았다. 유라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강지훈의 곁에 서서 적의 심장을 향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박태준은 벼랑 끝에 몰렸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성벽은 강지훈과 한유라의 협공에 무참히 허물어졌다. 베리디안 테크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빼앗긴 것은 단순한 권력의 이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형 집행일이 정해졌다는 선고와 같았다. 그룹 내부에서는 그를 향한 특별 감사가 맹렬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그에 충직했던 부하들은 뿔뿔이 흩어지거나 그에게 등을 돌렸다. 그는 이대로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다. 그가 평생 동안 불법적으로 축적한 모든 것을 현금화하여 그 누구도 추적할 수 없는 곳으로 빼돌릴 계획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 자금 은닉이 아니었다. 그가 수년간 진성그룹의 핵심 금융 시스템 내부에 심어둔 기생충, 즉 프로젝트 키메라, 프로젝트 차이머라를 작동시키는 것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비상시 그룹의 해외 투자금 계좌에서 거액을 인출하여 조세 피난처의 유령 회사로 자동 송금하도록 설계된 최후의 비상 탈출로였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흔적을 지울 수 있다고 확신했다. 키메라는 그의 지문과 홍채 인식으로만 활성화되는 아날로그 방식의 트리거와 제이색조차 감지하지 못했던 양자 암호화 통신망을 통해 작동했다. 그가 사라진 뒤 진성그룹에 남는 것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실과 복잡하게 얽혀 회계 감사가 불가능해진 재무제표뿐일 터였다. 그는 강지훈에게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히고 유유히 사라질 생각이었다. D-Day는 임시 주주총회 날로 정해졌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주주총회는 한유라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은 베리디안 인수건의 성과를 보고하고 박태준의 비리 의혹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소집된 자리였다. 박태준은 이 혼란스러운 자리가 자신의 키메라를 작동시킬 완벽한 연막이 될 것이라 계산했다. 한편 한유라는 잠을 자지 못했다. 제이세시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박태준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었지만 그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하지만 유라는 직감했다.
이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다. 그녀는 박태준의 모든 과거 데이터를 다시 훑었다. 블루로터스, 하데스, 그리고 그가 관여했던 수백 개의 프로젝트. 그녀는 마침내 아주 미세한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10년 전 그룹의 금융 시스템을 처음 구축할 때 박태준이 보안 강화를 명목으로 추가했던 정체불명의 코드 라인이었다. 당시에는 무해해 보였지만 지금 보니 그것은 특정 신호를 기다리는 휴면 상태의 바이러스였다. 프로젝트 키메라. 그것은 박태준의 탈출구가 아니라 진성그룹의 재무 시스템 자체를 인질로 잡는 자폭 테러 장치였다. 찾았어요. 유라는 주주총회 시작 30분 전 대기실에 있는 강지훈에게 달려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불타고 있었다. 그는 도망칠 생각이 아니에요. 오늘 주주총회에서 그가 직접 시스템을 터뜨릴 생각입니다. 모든 해외 자금을 빼돌리고 시스템을 마비시킬 거예요. 강지훈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막을 수 있나? 유라는 자신의 보안 단말기를 움켜쥐었다. 막는 게 아닙니다. 역이용할 겁니다. 그가 스스로 자신의 모든 죄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도록 만들 거예요. 임시 주주총회장이 열렸다. 수백 명의 주주와 이사진, 그리고 기자들이 객석을 가득 메웠다. 강지훈은 태연하게 단상에 올라 베리디안 인수의 성공적인 결과를 발표했다. 주주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모든 시선이 강지훈과 그의 옆에서 보좌하는 한유라에게 집중되었다. 이 사진 좌석에 앉아있던 박태준은 이 모든 것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시계에 숨겨진 작은 버튼을 만지작거렸다. 드디어 감사보고 차례가 되었다. 감사위원장이 박태준의 비리 의혹을 조심스럽게 언급하는 순간이었다. 박태준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버튼을 눌렀다. 프로젝트 키메라가 활성화되었다. 주주총회장 전면에 거대한 스크린에 떠있던 재무보고서가 순식간에 깨진 코드들로 변했다. 동시에 제이섹시의 경고음이 유라의 이어피스에서 울려 퍼졌다. 경고, 대규모 자금 이체, 시도, 해외 게이트웨이 강제 개방,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무슨 일입니까? 시스템이 해킹당했습니다. 박태준이 그 순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준비된 연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강지훈 대표의 무능한 경영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인물 한유라를 가리키며에게 핵심 프로젝트를 맡기더니 이제는 그룹의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었습니다. 그는 강지훈과 한유라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혼란을 가중시킬 생각이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박태준을 향해 말했다. 박전무, 그 연극은 이제 끝났네. 그리고 그는 유라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유라 실장, 시작하게. 모든 시선이 다시 유라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더 이상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연단 옆에 설치된 별도의 단말기로 걸어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제이색 단말기를 메인 시스템에 연결했다. 이것은 외부 해킹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박태준 전무가 수년간 심어둔 악성 코드를 이용한 고의적인 자산 탈취 시도입니다. 박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헛소리야. 저 여자가 미쳤군. 하지만 그의 외침은 유라의 키보드 소리에 묻혔다. 깨져있던 메인 스크린이 다시 안정을 찾았다. 하지만 재무 보고서가 아니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프로젝트 키메라가 실시간으로 자금을 빼돌리고 있는 흐름도였다. 스위스, 싱가포르, 파나마, 케이맨 군도, 수십 개의 유령 회사 이름과 계좌번호, 그리고 정확한 금액이 스크린을 가득 메웠다. 박 전무님, 당신이 활성화시킨 바로 그 키메라가 지금 당신의 모든 비자금 루트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유라가 키메라의 제어권을 빼앗아 그 흐름을 역추적해낸 것이었다. 자금이체는 즉시 중단되고 동결되었다. 박태준은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갇힌 꼴이 되었다. 유라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명령어를 입력했다. 스크린에는 박태준의 모든 범죄 내역이 연대 기순으로 떠올랐다. 블루로터스의 횡령 내역, 하데스의 비자금, 태양전자로의 정보 유출 녹취록, 그리고 마침내 5년 전 유진테크의 특허를 헐값에 강탈하고 그 자금이 어떻게 박태준의 첫 번째 유령 회사로 흘러 들어갔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 자료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것이 박태준 전무가 그 모든 부정을 시작한 첫 번째 종잣돈입니다. 5년 전 그가 파멸시킨 유진테크 한기택 사장의 피눈물입니다. 유라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장내에 울려 퍼졌다. 주주들은 경악과 분노로 술렁였다. 강지훈이 단상 앞으로 나섰다. 박태준 전무. 아니, 박태준 씨. 그는 장내의 모든 사람을 향해 선언했다. 이 모든 증거는 진성그룹 전략분석실의 한유라 실장이 바로 유진테크 한기택 사장의 따님이 지난 1년간 목숨을 걸고 수집한 것입니다. 박태준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김민서도 여동생 소문도 모든 것이 자신을 잡기 위한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음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강지훈이 손짓하자 주주총회장의 육중한 뒷문이 열렸다. 제2세 교원들이 아니었다. 강지훈이 유라의 신호를 받고 미리 연락해둔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팀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박태준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다. 박태준은 발악했지만 곧바로 제압당했다. 그가 끌려나가면서 유라를 향해 악에 받친 눈을 부릅떴다. 내년이 감히. 유라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아닌 지독한 싸움을 끝낸 자의 차가운 공허함만이 느껴졌다. 5년간의 복수가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박태준의 절규가 닫힌 문 너머로 사라지자 주주총회장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렸다. 수백 명의 시선이 한유라에게, 그녀가 서 있는 연단 위의 스크린에, 그리고 강지훈에게로 옮겨갔다. 방금 전까지 그룹의 미래를 축하하던 자리는 거대한 범죄 고발 현장으로 변해 있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유라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5년간 달려온 레이스의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그곳에는 환호도 안식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불태운 뒤의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때 강지훈이 연단에서 내려와 그녀의 곁에 섰다. 그는 그녀와 기자들 사이에 자신의 몸을 미묘하게 위치시키며 그들을 향한 방어막이 되어 주었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장내를 울렸다. 오늘 이 자리는 진성그룹의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선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는 한유라를 피해자의 딸이나 내부 고발자로 규정하지 않았다. 한유라 실장은 그룹 내부의 독버섯을 제거하기 위한 나의 직접적인 지시 하에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모든 활동은 진성그룹 정상화라는 대의를 위한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었지만 동시에 진실이었다. 그는 유라의 불법적인 침입을 자신의 합법적인 내부 감사로 둔갑시켰다. 그는 이사회와 주주들에게, 그리고 법을 집행할 검찰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한유라는 진성의 영웅이지 범죄자가 아니라고. 강지훈은 이어 맹렬한 속도로 사태를 수습했다. 그는 즉각적인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박태준과 연루된 모든 임원 및 협력사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동요도 없었으며 그가 내리는 결정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유라의 손목을 가볍게 잡았다. 이후의 상황은 제이색과 법무팀이 처리할 걸세. 한 실장은 이만 퇴근하게. 그는 그녀가 더 이상 이 혼돈의 중심에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날 이후 진성그룹은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되었다. 박태준의 구속은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든 진성 게이트로 번졌다. 그가 수십 년간 뿌려놓은 부패의 씨앗들은 정계와 금융계를 가리지 않고 터져나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거나 옷을 벗었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했지만 강지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썩은 살을 도려내기 위해 기꺼이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했다. 석 달이 흘렀다. 서울의 하늘이 가을빛으로 물들었을 때 진성그룹은 상처 입었지만 더 단단하고 투명해진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박태준은 1심에서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모든 불법 자산은 몰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돌아갔다. 그중 가장 큰 부분은 강지훈의 지시로 공식적으로 복권된 유진테크의 명의로 설립된 기술장학재단에 기부되었다. 한유라는 그 석 달 동안 단 한 번도 회사에 나가지 않았다. 김민서라는 유령은 서류상에서 완벽하게 소멸했다. 그녀는 자신의 본명 한유라라는 이름으로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다. 그녀는 박태준의 유죄 판결 기사가 실린 신문을 묘비 앞에 내려놓았다. 5년간 그녀를 불태웠던 지독한 복수심이 가을바람에 실려 날아가는 낙엽처럼 천천히 흩어지는 것을 느꼈다. 원수는 죗값을 치렀고 아버지의 명예는 회복되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녀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발신자는 K였다. 강지훈. 지난 석 달간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던 그였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50층으로 오게. 그는 용건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유라는 그가 자신을 해고할 것인지 아니면 그저 마지막 인사를 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와의 계약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다음 날 유라는 정장을 차려입고 50층의 CEO 집무실로 향했다. 모든 것이 처음 그녀가 김민서의 가면을 쓰고 잡혀왔던 그날 밤과 같았다. 도시의 전경을 발 아래 둔 거대한 사무실, 그리고 그 중심에 앉아있는 남자. 강지우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그녀에게 앉으라는 손짓만 했다. 유라는 그의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한참의 정적이 흘렀다. 강지훈은 마지막 서류의 사인을 마친 뒤 펜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감정을 읽을 수 없었다. 박태준은 끝났고 자네의 복수도 끝났군. 그가 말했다. 네, 유라가 짧게 대답했다. 유진테크에 대한 배상금과 재단 설립도 마무리되었네. 감사합니다. 이제 김민서라는 유령은 필요 없어졌어. 그리고 아버지를 위한 복수자, 한유라도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지. 강지훈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유라는 가슴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쓸모가 다했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 의자를 뒤로 밀었다. 그동안 신세졌습니다. 그때 강지훈이 책상 서랍에서 얇은 서류철 하나를 꺼내 그녀 앞으로 밀었다. 그것은 사직서가 아니었다. 신규 고용 계약서였다. 유라의 눈이 흔들렸다. 직위, 전략분석실 실장, 이름, 한유라.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강지우는 의자의 등을 기댔다.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라고 부르기에도 모호한 선이 그어졌다. 내가 널 놓지 않을 거라고 했을 텐데. 그는 50층의 유리창을 가리켰다. 박태준이 사라진 이 제국은 이제 새로운 설계도가 필요해.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움직여야 하지. 그는 다시 유라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그녀를 무기나 도구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본질, 즉 김민서의 가면과 복수자의 분노 뒤에 숨겨져 있던 천재적인 분석력과 강철 같은 의지를 보고 있었다. 난 유령이나 복수자가 필요한 게 아니야. 한유라, 자네의 그 머리와 배짱이 필요한 거다. 유라는 계약서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동정도 아니었고 보상도 아니었다. 이것은 강지훈이라는 남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인정이자 새로운 계약의 제안이었다. 그녀는 지난 1년간의 지옥 같았던 시간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지옥의 불길 속에서 자신을 단련시킨 이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복수를 끝냈지만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유라는 말없이 책상 위에 펜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 한유라 세 글자를 계약서 위에 망설임 없이 적어 내려갔다. 강지우는 그 모습을 만족스럽게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를 놓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았고 이제 그녀를 자신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로 옆에 두기로 결정했다. 유라가 펜을 내려놓았을 때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환영하지, 한 실장. 진성그룹에 온 걸. 유라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두 사람의 차가운 손이 단단하게 맞잡혔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태양이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비추고 있었다.